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 최진규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느덧 시작한 지도 벌써 네 번째 강의에 이르게 됐네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 강의 마무리를 제가 제 시로 했는데요. 그 시를 보고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시하고 논술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죠. 시는 우선 상당히 이제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논술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물론 뭐 자신의 주장도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관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요. 상당히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선생님이 시집을 몇 년 전에 내고 난 뒤에요. 논술 쪽하고 그 다음에 그 언어 영역 쪽에 이쪽에서 이제 그 교재도 만들고 또 강의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은 시를 잘 못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논술에서 다루는 글들이 딱딱한 글들이고 또 언어 영역에서도 물론 이제 시를 가르치긴 하지만요. 비문학 같은 경우도 거의 딱딱한 글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는 이 감성을 가지고 쓰는 게 바로 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감성이 요즘 메말랐나 봐요. 그래서 시를 요즘 잘 못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제가 문학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이제 시를 계속 써야 되겠지요. 자, 오늘 강의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기억나죠? 우리가 비문학을, 언어 영역 비문학을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논술의 제시문을 공부하는 거, 요거를 읽는 거는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했죠. 보완적인 관계. 색깔을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을 캐도요, 그냥 삼을 캐는 게 아니라 진짜 신만이들이 평생 한번 해보고 싶은 삶. 그게 바로 천종산삼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은 비문학을 통해서 언어역 점수도 잘 맞고 또 논술을 통해서 자신이 목표로 하는 그런 대학도 진학을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천종산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비문학의 어떤 종류라든지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논설문하고 설명문이 있다고 했고요. 내용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약자를 썼죠. 인사과학이 언예, 인문사회, 과학기술, 언어, 예술 뭐 이렇게 비문학은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꼭 한 지문씩 나온다. 그 다음에 그 대학에서 출제하는 그런 지문의 그 분량하고 또 우리 언어 영역에서 나오는 비문학 지문의 분량하고 제가 일일이 다 비교해서 분석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또 있었죠. 바로 이제 글의 구조라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은 글의 구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글을 읽는데도 중요하지만요. 앞으로 이제 글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21세기는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경쟁력을 갖는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글을 써야 될 텐데요.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 글의 구조를부터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이런 사진을 직접 찍은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 건물은 겉모양은 이렇게 참 보기 좋고 예쁘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건물을 지탱하는 거는 요 기둥들 있죠. 철제 빔 이것들 이 빔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된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 이 뼈대 말하자면 이 건축물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기둥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나머지는 다 사실은 요 건물에다가 이렇게 치장을 한 거잖아요. 말로 얘기하면은 치장을 한 거잖아요. 글도 마찬가지요. 글도 중심적인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요. 나머지는 거기다가 갖다가 이렇게 치장을 한 거죠. 치장을 이렇게 치장을 한 거고. 또 중심적인 얘기 하나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나머지는 또 이렇게 치장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항상 언제나 이 중심적인 내용 요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우선 먼저 화제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화제라는 거는요, 말 많이 들어봤죠. 이 화제. 이야깃거리를 화제라고 그러잖아요. 이야깃거리. 어떤 글이든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 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러질 않잖아요. 어떤 화제가 딱 정해져서 그 친구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연예인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화제가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글도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 얘기하는 그런 글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화제를 가지고서 글을 쓰게 돼 있고 또 우리가 읽을 때도 그 화제를 우리가 파악하고서 글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화제를 우리가 파악하는 방법부터 먼저 확인해 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 살펴볼게요. 화제 얘기하면서 이제 그림을 보실 텐데요. 자, 요 사진은 제가 여러분들 기억에 생생하시죠? 2002년도 우리 월드컵 할 때요. 월드컵 할 때 거리 응원 했었잖아요. 저도 거리 응원을 그때 나갔었어요. 그래서 거리 응원 나가서 거리 응원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카메라에 담았는데 우리 그 초등학교 다니는 소녀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두건도 쓰고 얼굴 보세요. 얼굴에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기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태극기를 그렸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커다란 대형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담아두었던 사진입니다. 2002년도니까요. 아마 이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생이 넘어서 지금 혹시 대학생쯤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이 사진 보고서 혹시 놀라지 않을까 제가 걱정됩니다.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제가 우리 선영이한테 박지성 모습으로 축구하는 식으로 그려달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전혀 조금 다르게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그림을 봤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 속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또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 속의 주인공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화제가 뭐냐는 얘기예요. 화제가. 당연히 축구죠. 당연히 축구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각각 입장에 따라 다르죠. 이거는 축구를 지금 보는 입장이에요. 관객의 입장에서 보는 입장이고 요거는 직접 본인이 축구장에 들어가서 축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야기를 할 때도요. 어떤 화제를 하나를 정해놓고요. 그 화제를 각도를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각도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각도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각도에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글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 이런 얘기예요. 축구라는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더라도 어떤 축구를 관전하는 입장에서 글을 쓸 수도 있고 또 직접 축구를 자기가 해봤던 입장에서 경험을 쓸 수도 있고 또 축구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주장, 자기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을 여기에 글로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 화제를 먼저 파악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 뭐 그림을 보면 그림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글을 보고서 화제를 파악하는 거는 또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쉬운 쪽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또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인데 그냥 팁이 아니라요. 맛있는 팁입니다. 음식도 맛있어야지요. 맛있어야 되고 수업도 맛있어야 되고요. 다 맛있어야 되죠. 근데 그냥 팁이 아니라 맛있는 팁입니다. 이 맛있는 팁인데요. 화제는요. 대개 글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글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쳐보자고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때
어떤 화제를 먼저 꺼내고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지, 얘기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 화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화제는 대개 글의 앞부분에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아주 뭐 절대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앞부분에 있다, 그것은 대개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제를 이렇게 글이 있다라고 하면 글의 앞부분이 있잖아요. 요 앞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주의해서, 필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하고서 화제가 이런 것이다 라고 먼저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10중 8구 화제는 이 앞부분에 있다. 화제를 파악한다라는 얘기는 그 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어떤 중심을 잡는 거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자료를 보면서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거 지우고요. 자, 아주 실감나는 지문입니다. 201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그 지문 가운데서요, 44번서부터 47번 지문에 해당되는데요. 채권 나오고 이렇게 쭉 한 거 보니까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언어, 예술 중에서 여러분들 뭐에 해당될까요? 당연히 사회 쪽 지문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한번 선생님하고 이 지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벌써 나왔죠, 화제가. 너무 쉽게 노출됐네요.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채권 얘기하고 있죠. 화제가 이렇게 최고 맨 앞에 나왔어요, 맨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화제가, 이 채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단락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단락이 이렇게 돼 있다면요, 화제가 뭔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화제에 대한 각각의 관점, 요런 관점, 요런 관점, 요런 관점을 얘기하게끔 돼 있어요. 글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밖에는 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면은요, 여러분들 글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하나 주고서요, A4 용지로 한 장 정도 분량이 되려면은요, 한 2,600자 정도가 돼야 돼요. 어떤 주제를 하나 딱 던져주고서요,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글을 쓰라,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요, 선생님은 1시간 이내로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화제를 먼저 던져놓고서 그 다음에 각각의 관점만 달리 분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요, 내 생각 써주면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쓴 글을 여러분들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때 한번 보세요. 자, 이거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겠죠. 그렇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 그렇습니다.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그리고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요. 다음 지문을 중요시 봐야 되겠죠. 언제나 단락을 보실 때는 첫 문장하고요, 끝 문장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첫 문장은 채권의 여러 가지 이제 종류나 채권의 그 다양성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끝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한 적이 한 번 있었죠. 노직 나오고 롤스 나오고 이런 그런 글들에서 앞에 글을 쓸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준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도 그런 식 아주 똑같은 수법의 글입니다.
채권 가격을 지금 얘기하는데요.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해서 여기서 끝났으면요. 당연히 다음 글은 채권의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이 왜 나타나게 되는 건지 그거를 설명해 줘야 돼요. 글은.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이 한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익의 크기를 따진다. 그래서 이제 그 순수익이 크다라고 생각할 때 그 채권을 이제 본인이 이제 구입을 하겠죠.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하는데요. 금리 얘기 나왔어요. 금리 지금 이게 몇 달러이에요? 2달러입니다. 금리가 연 10%이고요. 내년에 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로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뒤가 중요해요.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이것도 중요합니다.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채권의 현재 가치의 평가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지금 요 단락은요. 지금 뭐 얘기한 거냐면요. 요 현재 가치 얘기한 거예요. 현재 가치. 다음 거 안 봐도 알겠죠. 다음 거 당연히 다음 단락은 뭐 얘기하겠어요? 요거 얘기하겠죠. 그 다음 단락은 뭐 얘기하겠어요? 요거 얘기하겠죠. 그 다음 단락은 가서 뭐 얘기하겠어요? 이거와 관련돼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겠죠. 안 봐도 뻔합니다. 글은. 예, 넘어가 볼까요? 잠깐 치우고요. 자,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채권은 매입 시점부터 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 변동 위험이 크다.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의 변화가 덜 민감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순수익이 높기 때문에 그런 채권을 더 선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다음 단락 갑니다. 그 다음 단락은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상황. 그게 바로 뭡니까? 지급 불능의 위험 상황이죠.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이것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아주 급격히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채권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이 어떤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한편 채권은 죄송합니다.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가격의 영향을 받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주식시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다른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가령 예를 들은 거죠.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호황이 된다라면은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라는 거는 채권 가격이 형성되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서도 이제 그 시장 상황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아주 논리가 작년도 수능에 나왔던 지문이라고 그랬죠. 논리가 딱 떨어지죠. 예, 그렇죠. 떨어지는 그런 지문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이제 이 지문을 분석했으니까요. 화제가 뭡니까? 화제. 당연히 채권 얘기하죠. 조금 더 화제를 확대해 보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제를 우리가 한번 뽑아볼까요? 주제라는 건 뭘까요? 주제는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죠. 그래서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요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시장 상황도 있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화제가 주어지면은 주제가 나와. 이게 화제에 대한 어떠한 필자의 어떤 관점,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어떤 그 방향, 핵심적인 방향, 그게 바로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런 아주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문이 나왔으니까요. 수능 지문이 나왔으니까요. 한번 요 문제를,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문제를 하나 볼까요? 예. 자, 44번 문제였어요. 논술 시간에 수능 문제를 푸니까 여러분들 꼭 먹고 알 먹고 예, 일거양득입니다. 지금. 자, 윗글이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윗글이 설명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지요. 세 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 요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채권의 지급 불능 우연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었지요. 있었죠. 그 다음에 유사한 원리로 보이는 현상에 빗대어 채권의 특성, 채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뭐에다가 비유를 했습니까? 다른 거에다 비유했습니까? 비유한 게 있었어요? 그래요? 비유한 게 없었죠? 전혀 없었잖아요. 없었으니까 당연히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나머지 볼까요? 금리가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거 2단락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채권의 의미 밝히고 종류 얘기한 거 아까 1단락 첫 부분에 있었죠. 예. 나머지는 다 단락에 지금 있는 겁니다. 단락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비문학은요. 어쩔 수 없이 지문 속에 근거가 다 들어 있어야 돼요. 근거가 없이 생각으로 풀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오답을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문학은요, 지문 독해에서 결정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선지 5개가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있었던가를 빨리빨리 확인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원리도 다 같은 원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비문학 지문에 독해를 할 때 선생님이 독해하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은 독해를 할 때요,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천천히 읽어갈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빨리 읽질 않겠습니다. 자, 노블리스 오블리주. 요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들어본 말인데 뭔가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말들이 나오면요, 대개 글 속에 그 말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높은 지위에 맞는 도덕적 의무감을 일컫는 말이래요. 지위가 높으면요, 거기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도 있다라는, 그거를 일컬을 때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글의 화제는 뭘까요? 여기도 처음부터 나왔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겁니다. 높은 지위에 맞는 도덕적 의무감.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라고 합시다. 국회의원이면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에 맞는 그러한 도덕적 의무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도덕적 의무감을 지키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잖아요. 그러면 교사에게도, 물론 교사가 높은 지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나에게 맞는 도덕적 의무감이 있어요. 그 의무감. 예를 들어 이제 올바른 언어를 구사한다든지요. 또는 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든지요. 이런 것들은요, 사실 저 자신보다도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인데요. 자, 높든 낮든 사람들은 모두 지위를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높은 지위를 강조하고 그것도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지위를 강조.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 장관, 또 그 위에 가면 이제 대통령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분들의 어떤 역할을 강조하는 거네요. 또 기업체로 가면 기업체의 총수라든지요. 대학으로 가면 총장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겠는데요. 이런 분들은 엘리트층이라고도 하고 상층이라고도 합니다. 좀 부정적인 의미는 지배층. 지배라는 말이 좀 어감이 별로 안 좋은 말이죠. 그죠? 어쨌든 부정적인 의미로는 지배층이라고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요, 지도층의 지위에 맞는 도덕적 양심과 행동을 이루는 말로 사회의 중요한 덕목으로 자주 인용된다. 자, 요 단락에서는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첫 문장,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높은 지위에 맞는 도덕적 의무감을 이루는 말인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말이에요. 지도층의 지위에 맞는 도덕적 양심과 행동을 이루는 그런 말로 사회의 중요한 덕목으로 인용된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는 요 첫 문장하고 끝 문장하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뼈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읽어볼까요? 두 번째 단락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렇다면 지도층만 도덕적 의무감이 중요하고 일반 국민의 도덕적 의무감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론 그럴 리도 없고 그렇지도 않지요. 도덕적 의무감은요. 지위가 높든 낮든 다 중요한 거겠죠. 도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물론 법이 있긴 하지만요. 법 이전에 도덕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어떤 하나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위가 높다 해서 도덕이 더 중요하고 낮다 해서 도덕이 덜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회는 도덕으로 이루어진 체계죠? 라는 말처럼 사회가 존속하고 지속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 때문이 아니라 도덕 때문이다. 한 사회 안에서 수적으로 얼마 안 되는 지도층의 도덕성만을 문제될 수는 없다. 이 지도층. 꼭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얘기할 때 왜 꼭 지도층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들의 어떤 도덕성만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정말로 화합하는 사회, 소통하는 사회, 함께하는 사회, 사랑이 넘치는 사회, 인간이 살맛나는 사회는, 서로가 존중되는 사회는 바로 국민 전체의 도덕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꼭 지도층의 이 단락에서는요, 지도층의 어떤 도덕성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정말 우리 사회의 어떤 화합을 위해서는요, 국민 전체의 도덕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요 문장이 대단히 중요한 문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예,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잠깐 치우고요. 4번 단락인데요. 4번 단락에서 그런데도 왜 전환이죠. 자, 모두가 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도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국민 모두도 도덕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왜 노블레스 오블리주인가 라는 거잖아요. 왜 지도층만의 도덕적 의무감을 중요시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답변하는 방식이죠. 이유는 명백하다. 우리식 표현으로는 그렇죠. 속담에 위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서구식 주장으로는요. 지도층이 요 말 참 중요한 말이네요. 요 말 도덕적인 지표. 도덕적인 지표. 모범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걸 보고서 따라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식의 표현이든 서구식의 주장이든 뭐 위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든 도덕적 지표이든 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 두 생각이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죠. 사회에서는 위가 맑아도 아래가 부정한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또 도덕적 실천에서는 지도층이 꼭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죠. 완벽한 기준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지요. 단지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는 어느 방법이 높은 가능성을 지니느냐, 어느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냐, 요것이 있는 거죠. 우리식 표현이든 서구식 생각이든요. 두 생각이 공통적으로 갖는 의미는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감이 일반 국민을 도덕 체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유인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우리가 강조한다라는 얘기죠. 누구나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게 꼭 지도층만 돼야 되느냐. 그렇지만은 이런 분들이 어떤 활동이요, 일반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도덕적 의무감으로 끌어들이는 유인 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빌 게이츠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얘기잖아요. 뭐 빌 게이츠든 버핏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요, 미국의 사회적인 어떤 지도층이잖아요. 지도층이고 돈도 많고요. 그런데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를 기부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구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면서 미국 사회도 기부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요, 참 그 지도층이 어떤 그 도덕적인 그런 모습들이 어떤 때는 부끄러운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라는 우리 학생들에게 참 모범이 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때로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지도층이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 국민들이 도덕적 의무감을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이제 우리 얘기가 진짜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 사회 지도층의 상당수는요, 도덕적인 상층이라고 불리지를 못하느냐 이죠. 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 선진국 사회의 상층과 우리 사회의 상층은 어떤 차이가 있거나, 선진국 사회의 상층은 우리 사회의 상층과는 달리 도덕적 상층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들 사회의 상층은 재산과 권력 그리고 위신만 높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수준 또한 그들 국민에 비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빌 게이츠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국민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거잖아요. 이 점이 선진국 사회의 어떤 상층이 존경받는 상층이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에 비해 우리 사회의 상층은 돈과 힘과 높은 지위는 있어요. 똑같이 서구랑. 근데 도덕성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 예. 신문 사회면을 보면은 굳이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아도요,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상층이 존경받는 상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얘기예요. 도덕성, 이 도덕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이 도덕성이라는 게. 예? 사람이 도덕성이 없으면은요, 하루아침에 이게 진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이게 그 사람의 도덕성이거든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음주운전 아닙니까? 그렇죠? 선생님도 아예 어떤 술을 마셔야 될 자리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뭐 마실지 안 마실지는 모르지만은 마셔야 될 자리라고 생각이 든다라면요, 일단 무조건 차를 놓고 갑니다. 근데 가서 보면 또 안 마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마셔도 차를 놓고 갔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죠. 이제 다른 차를 타고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사회면에 보면은 지도층에 계신 분들도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그런 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종종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역시 우리 사회에서는 말로는 하지만은 그거를 직접적으로 실천으로 보여주는 그런 존경받는 상층은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멀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필자의 얘기입니다. 이게 선생님 얘기가 아니라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혼돈과 무질서, 계층적, 지역적 갈등의 원인,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있죠. 우리 사회에 지도층의 문제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이유는 도덕성이 떨어지는 사회 지도층이 일반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도덕성은 신뢰감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도덕이 무너지면 신뢰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사회 지도층이 지도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도덕적 긴장감과 도덕적 의무감이 떨어지는 사회 지도층의 행동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요,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확고한 사회적 덕목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예.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필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적인 얘기는 지금 바로 이 마지막 문장 여기에 있어요.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지도력이라든지 뭐 이런 권력이라든지 명예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도덕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서구 사회에 비해서는.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레주가 확고한 사회적 덕목으로 자리 잡으면은 그러면은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사회의 도덕 체계가 일정 정도 어떤 체계를 잡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는 겁니까?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말 그대로 어떤 사회예요? 살맛 나는 사회죠. 살맛 나는 사회. 그래야 되겠죠.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필자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요거를요, 지금 마달라까지 있는데 선생님이 마달라까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요약을 해서 본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인데요. 자, 첫 부분에서는요, 노블레스 오블레주, 이거는 화제입니다. 첫 단락의 핵심어이기도 하지만 글 전체의 화제이기도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높은 지위에 맞는 도덕적 의무감이라 했어요.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핵심은 도덕성입니다. 화합하는 사회, 인간의 존중하는 사회는 국민 전체의 도덕성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도덕적 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했어요. 우리식 표현이든 서구식 생각이든 두 생각이 공통적으로 갖는 의미는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감이 일반 국민을 도덕 체계 속으로 유인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그에 비해서 도덕적 상층, 우리 사회의 상층은 돈과 힘과 높은 지위는 가지고 있지만 도덕성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적 덕목으로서 뭐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덕목으로 자리 잡아서 이것이 우리 사회를 만드는 어떤 하나의 큰 어떤 원칙 또는 어떤 하나의 흐름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단락이 5개인데요. 지금 중심 문장만 선생님이 연결해봤, 이렇게 하나씩만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하나씩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것만 읽어도 내용이 금방 다 통하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줄여볼까요? 하나로 더 줄여보겠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단락이죠. 예. 마지막 단락에서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요, 사회적 덕목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제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덕목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확고한 사회적 덕목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게 필자의 생각입니다. 요 글을 쓰고 싶어서 마지막 부분에 요 글의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서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쭉 체계적으로 정리해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내용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언제나 선생님처럼요, 이렇게 중심문장, 핵심어, 중심문장, 핵심어, 이거 더 중요하다 하면은 별표, 마지막 단락 이거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단락 중요한 문장이었잖아요. 그럼 별표 이렇게 해서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내용을 가지고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문학 지문 독해 연습인데요. 다음 지문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직접 쓴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지우고요. 요거 지문이요, 동아일보의 칼럼으로 나갔던 그 지문이거든요. 겨울철만 되면 유난히 코를 훌쩍이거나 기침을 하는 등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많다.
여러분들 공감 가지요? 그죠? 저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요, 겨울철 되면 이렇게 호흡기 질환을 앓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 화제가 뭔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려는 게. 호흡기 질환 얘기할 것 같죠? 그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질환인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학생들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요거 중요한 말이네요.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일 수 있네요. 실내 공기 오염이요.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하여 4명에 한 명꼴이면은 25%가 되는 거죠. 아토피, 알레르기,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지금 여기서 했어요. 근데 화제가 뭔 것 같아요. 화제는 지금 학생들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뭐냐면은 실내 공기 오염이죠.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평밖에 안 되는 비좁은 공간에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북적대는 그런 학교 교실은요, 그야말로 각종 오염물질의 집합소입니다. 매일같이 청소를 해도요, 잦은 출입에 따라 다량의 먼지나 세균이 교실의 내부로 유입됩니다. 게다가 날씨가 춥다고 온종일 창문을 닫아두면 실내 공기는 더 탁해지겠죠. 여러분들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청소할 때요, 아침에 청소할 때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잖아요. 햇빛이 쫙 비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빗자루를 쓸잖아요. 이렇게 빗자루 쫙 쓸어가면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 햇빛이 비칠 때 어때요? 먼지가 거기에 하얗게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 먼지가 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런데 그 먼지가요, 보면은 여러분들 소름 끼치죠. 그 먼지. 근데 그 먼지가 하루 종일 교실에 있는 거예요. 그 먼지, 그 상태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히 호흡기 질환이 안 좋지요. 특히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호흡기 쪽에 그 약한 그런 학생들은요, 상당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요, 교실 공기 오염의 주범으로는요, 미세먼지를 꼽을 수 있다. 실내 공기가 이제 오염됐어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미세먼지가 바로 그 원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세먼지는요, 크기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고체나 액체를 말하는 거예요. 고체나 액체예요. 이거요.를 말하는데, 이 같은 미세먼지가 인체에 다량으로 유입되면 호흡기 및 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국내 기준치인 기준치보다 지금 6배가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미세먼지가 이거 굉장히 지금 어떤 겁니까? 아주 심각한 거죠.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실내 공기의 혼탁 정도를 나타내주는 이산화탄소의 지표도 심각한. 이산화탄소가 안 좋다라는 건 여러분들 뭐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산화탄소의 지표도 왜냐하면 20평밖에 안 되는 좁은 교실에서요, 40명 가까운 학생들이 계속 그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계속 배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심각하다. 실내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 경우 학생들은 무기력증,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그냥 책상에 넘어지는 거죠. 또 두통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래서 고려대 연구팀이 조사에 따르면 교실 내에서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서, 기준치가 1000ppm이라면 2300ppm까지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다음으로요, 학생들이 활동량이 많을 경우에는요, 쉬는 시간 같은 때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도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 경우에는 기준치보다 3배가 넘는 3000ppm을 웃도는 걸로 지금 밝혀졌다고 그러네요. 최근 몇 년 동안에요, 신도시를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신축학교, 학교를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런 학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새 학교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합판, 발포제, 페인트 등 주로 건축 제재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학교 보건법이 정한 기준치 4배가 넘는다고 해요. 0.42 ppm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지요. 벤젠. 이름만 들어도 겁나는 거죠. 톨루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요거는 또 6배나 되는 그런 내용이 검출됐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요. 포름알데히드나 VOC는 눈, 코, 목 등을 자극해서요. 두통, 현기증, 구토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심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글을 쓰려고 했느냐면요. 학생은 성실해요. 성실하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상담을 해봐도요. 근데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대요. 그리고 교실에 앉아 있기만 하면은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 특히 이제 환절기 같은 때 있잖아요. 그때는 아예 기침을 달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병원은 그냥 집처럼 드나드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갖고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지금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인데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그런 내용들 자료들은 상당히 좀 전문적인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죠. 여러 가지 자료 찾아보고 논문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실 환경이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저도 같이 교실에서 하루에 수업을 여러 시간 하다 보면요, 목이 굉장히 아파서 그 다음날 목을 쓰기 힘들 정도까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목을 많이 써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학교 교실 내의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 환경의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미세먼지나 아니면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어요.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려면 이제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정화하려면 우선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켜줘야죠.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 되는데 겨울 되면 학생들이 문을 잘 안 열라고 그러죠. 추운 바람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요. 여름 되면 에어컨 틀었기 때문에 더운 바람 들어오는 걸 싫어하죠. 근데 환기 자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거리면 교실 내의 공기질은 개선될 수 있다. 기존 학교의 각종 미세먼지나 각종 세균을 흡입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요. 외부의 학생들이 나왔다 들어갈 때는요. 이 먼지를 줄여줄 수 있는 먼지 제거 매트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여기서 문제를 일단 제기해 놓고 그거를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있는 건 환기를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청소를 이제 빗자루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빨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공기로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 가지고도 이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공기청정기를 이제 활용하는 것도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먼지 제거 매트를 가지고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이제 기존에 지어진 학교들은 그렇지만요. 새로 신설하는 학교의 경우에는요. 인가 기준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자재 사용을 엄격히 좀 제한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계식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화를 의무화하자 이런 얘기죠. 예. 닥터락에서 이제 공조시설이죠. 그거를 통해서 말하자면은 항상 교실이 공기질이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 칼럼을 사실 쓰고 났는데요. 참 여담이지만 일부 학교에서요. 학생들 공기로 인해서 이렇게 환경성 질환이 크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새롭게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우선 학교 교실 환경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신 학교에 계신 분들
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저 나름대로 이 글을 쓰고도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요. 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럼 선생님이요, 이렇게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글을 쓴 여기서는 지금 화제가 여기서 뭡니까? 화제가 교실이 공기 오염이잖아요. 이게 이제 화제가 되는 거잖아요. 화제. 교실 내의 공기 오염. 주제는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입니까? 그 교실 내의 공기 오염을 대단히 어떤, 이게 심각하니까. 이게 심각하잖아요. 심각하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교실 내의 공기 오염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고, 환기라든지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글이 주제가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생님이요, 쓴 이 글에다가 수능 문제를 제가 한번 내봤어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가장 적절한 거라고 그랬어요. 적절한 걸 고르는 거야. 현상을 제시하고 원인을 분석한 후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떨어지십니까? 네. 실내 공기 오염 얘기했죠. 왜 그런지 원인 분석했죠. 그 다음에 주장 여기 있죠. 현실적인 방안, 근본적인 방안 주장하고 있죠. 맞는 얘기죠. 이거 밑에 거 살펴봐야 되나요? 이거 딱 떨어졌는데, 답이 떨어졌는데 밑에 거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은 시간이 흘러가겠죠. 답이 앞에서 비문학을 풀 때, 언어 영역을 풀 때 원리 중에 하나가 답은 두 개는 절대 없잖아요. 하나가 딱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건 읽어볼 필요가 없죠. 괜히 또 읽다가 이거 같기도 해? 고민하다 보면은요, 답을 또 바꾸는 수도 있어요. 딱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끝난 거지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기 오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됐죠. 1. 공기 오염으로 평균 20%의 학생들이 아까 선생님이 4명 중에 하나니까 25%라 그랬죠. X죠. 고려대 연구팀에 따르면 교실 내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에 근접했다고 그랬어요. 훨씬 넘었다 했죠. 새로 개설한 학교에서 VOC, 이산화탄소 등 화학물질이 검출되어 건강을 위하고, 이산화탄소는 다른 얘기였죠. 개교한 학교에서는 뭐합니까? 새 학교 증후군이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인데 이산화탄소하고는 연관성이 없었죠. 일부 신축 학교의 경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 제재를 사용했다라고 나왔죠. 아까 벤젠, 톨루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거만. 요거는 고체나 기체가 아니라 고체나 액체였지요. 어쨌든 요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답이 나왔으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한번 지문을 직접 써본 지문으로, 그리고 수능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논리라는 것들도 이렇게 글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단순한 논리다. 우선 먼저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분석을 한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비문학 지문의 그 내용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계속해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문학 지문을 열심히 읽으세요. 언어 영역 비문학 지문 열심히 읽어가면서 문제 푸는데요. 그 비문학 지문의 내용을요, 논술 준비한다라는 생각 가지고, 논술 제시문 독해한다라는 생각 가지고서 그렇게 해주시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썼던 그런 글들 있잖아요. 비문학 지문에 보면 그런 전문적인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글들을 자기가 논술문을 쓸 때 논거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꼭 책을 많이 읽어야 그걸 배경 지식으로 해서 거기에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편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이렇게 열심히 비문학 독해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논술문, 제시문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장면이죠. 비문학 독해 열심히 활용을 해서요, 논술까지 같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벌써 또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는 선생님이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죠. 선생님 마음입니다, 이거는.
선생님 학교에 작년에 제가 선생님이 이 3학년 담임 또 3학년 부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학교에서 항상 뭐 학교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학교에 있었는데 늘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아끼는 제 제자예요. 우리 아이 이름까지 얘기하기는 여기서 곤란하고요. 아끼는 제자인데 너무 성실해요, 아이가. 그런데 요걸 지우고요. 한 번은 보니까 아이가 좀 코가 좀 약해요. 근데 코피가 나나 봐요. 근데 코피가 나는데 이 코를 틀어 막고서요. 아마 이제 여기 그 PMP를 보면서 EBS 강의를 보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펜 들고 있는 거 보세요. 펜 5자루 들고 있어요. 아마 색깔별로 표시하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하더라도요. 어떤 학생은 선생님 저 코피 났어요. 이거 죽을 것 같아요. 집에 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선생님 뭐 조금만 아파도 집에 가야 돼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도 결코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논술도요. 논술도 이렇게 여기 그림에 나오는 학생들처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코피가 쏟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코를 막고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마지막 그림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늘 강의 너무 선생님 또 행복했습니다. 계속해서 행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